안녕하세요. 황병준 TV입니다. 오늘은 총균세 이 책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제목을 굉장히 잘 졌죠. 총균세 머릿속에 이제 딱 들어오는데, 저는 이 책을 작년에 읽었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유튜브를 이렇게 다 보니까 이 총균세에 관해서 리뷰하신 유튜버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유튜브 상에서 최고의 수준에 있는 분들께서 많이 하셨는데, 그거를 영상을 다 보다 보니까 자기들의 생각을 많이 가미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댓글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구나, 뭐 읽을 필요가 없네, 뭐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 오늘 방식은, 저는 이렇게 이제 두꺼운 책이나 뭐 역사적으로 중요한 책, 꼭 읽어봐야 할 책, 그리고 내 마음에 드는 책 같은 경우에는 읽으면서 이런 노트에다가 필기를 해요. 중요한 부분을 내가 꼭 알아둬야 할 것, 알았으면 좋겠는 것, 그리고 마음에 딱 들어오는 무슨 명언 같은 거 있잖아요. 이 책은 700페이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트에 거의 반을 차지하게 했는데, 이걸 또 다 읽으려면 시간이 들겠죠. 이거를 발췌해서 알아두었으면 좋은 내용을 갖다가 제가 읽어드리려고 해요. 제 생각은 조금만 아마 가미를 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제가 왜 이렇게 이런 작업을 하냐면, 이게 진짜 읽었으면 좋은 책이에요. 그러면 문명이 여태까지 진행되어 온 거, 어떤 정치적인 거, 정교적인 요소까지 이 안에 이제 다 들어 있거든요. 이거 기본 틀 안에 이해를 하고 있으면, 뭐 인류 역사를 이해를 하거나 지금 현대 생활을 이해하고 정치 조직이나 경제 조직 같은 걸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만약에 반응이 좋으면 다른 책들도 이렇게 해드리고. 자, 이거는 무기, 병균, 금속은 인류의 문명을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이 책의 저자는 생물학과 인류학의 권위자이며 한글 예찬연조로도 유명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방문들 했었었고, 제라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 UCLA 의과대학의 생리학 교수일 뿐만 아니라 인류학과 역사학의 조예가 깊으며, 나아가서 인간의 언어와 문자에도 전문학자 못지않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다. 제3의 침팬지를 저술을 했는데, 여기에서는 인류의 진화 과정을 분석한 끝에 전쟁과 환경 파괴 등 인간이 지닌 공정성과 폭력성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했던 이 다이아몬드 교수는, 총균세에서는 오늘날 세계에 존재하는 문명의 불평등의 원인을 생태지리학, 생태학, 유전학, 병리학, 문화인류학, 언어학 등에 의한 종합적인 접근을 통해 많은 의미를 명쾌하게 규명하고, 유라시아인들은 왜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원주민들에게 정복당하지 않고 반대로 그들을 정복하고 학살할 수 있었을까? 진화생물학자인 제러드 다이아몬드는 이 전대미문의 역저에서 역사적으로 나타난 광범위한 경향을 실제로 이끌고 있는 환경적 요소들을 밝힘으로써 인종주의적 이론의 허구를 벗겨내고 있다. 여기에서 마침내 하나의 세계가 등장한다. 그것은 진정 세계 모든 민족들의 역사이며, 공룡이나 빙하에 관한 이야기보다 더 중요하고 흥미진진한 인간 생활에 관한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이야기는 수렵 채집민들이 전 인류를 이루고 있던 석기시대인 13,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때부터 각 대륙에 살고 있던 인류 사회들은 서로 다른 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비옥한 초생달 지대의 중국, 중남아메리카, 미국 동남부와 그 밖의 다른 지역에서 야생 동식물을 일찍부터 가축화, 작물화한 사실은 그 지역 민족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앞설 수 있었던 중요한 시발점이 되었다. 왜 밀과 옥수수, 소와 돼지, 그리고 현대의 주요 재배 작물이 되고 있는 농작물과 가축들은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게 되었을까? 수렵 채집 단계를 넘어 선진화된 사회들은 문자와 기술, 정부 형태, 조직화된 지역들의 형태를 갖추며 병영군을 매개하고 강력한 무기들도 개발할 수 있었다. 또한 이들 사회는 바다와 육지에서 모험을 하고 대량 학살이나 질병의 유입을 통해 다른 민족들에 희생시키면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새로운 영토로까지 확장했다. 가장 잘 알려진 예로는 지난 500년 동안 행해진 유럽인들의 비유럽인에 대한 정복을 들 수 있으며, 이와 유사한 주민교체는 동남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그 밖의 지역에서도 발생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들은 무엇일까? 역사는 왜 그 반대 방향으로 흐를 수는 없었을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별되는 인류의 역사는 그곳에서 약 700만 년 전, 의견이 분분하긴 하지만 대략 500만 년 전에서 900만 전에 시작되었다. 그 시기에 아프리카 유인원들의 한 부류가 몇 갈래가 나뉘어졌다. 그 중에 첫 번째가 현대의 고릴라로 진화했고, 두 번째는 현대의 침팬지, 그리고 세 번째가 인간이 되었다. 고릴라 계통은 침팬지와 인간의 계통이 분리된 시기보다 조금 먼저 분기되었다. 궁극적으로 가축화된 동물에게서 얻은 병영군들은 나중에 유럽인들이 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태평양의 여러 섬 등지의 원주민들을 정복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것이다.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어봤었죠. 인류 역사는 대부분 유산자와 무산자, 농업의 힘을 가진 민족과 못 가진 민족, 또는 각기 다른 시기에 농업의 힘을 갖게 된 민족 사이의 불평등한 갈등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 현대 세계에서 모든 농산물을 통틀어 연평균 총 생산량의 80%를 책임지고 있는 농작물은 겨우 12종에 불과하다. 그 12종 중에서 곡물로는 밀, 옥수수, 벼, 보리, 수수, 콩류로는 메주콩, 뿌리 또는 덩이줄기, 작물로는 감자, 마니오크, 고구마, 설탕의 공급원으로 사탕수수와 사탕무, 과일로는 바나나가 있다. 이 중에서 곡류만 따지더라도 전 세계 인류의 소비하는 총 열량의 절반이 넘는다. 주요 5종의 가축화된 포유류는 바로 소, 양, 염소, 돼지, 말이다. 여러분도 그렇지만 친구들을 만나거나 어디 식사로 갈 때 오늘 뭘 먹지? 왜 이 동네는 먹을 게 없어? 이 말을 하는 게 저는 이 책 읽고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가축화가 돼서 인간이 주식으로 먹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소고기, 양꼬치엔 찡따오, 염소, 돼지, 삼겹살, 말, 이 5가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맛있는 거를 먹으러 갈 때 이 5가지 안에 드는 거를 먹으러 가기 때문에 먹을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과거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가장 훌륭한 장군이나 무기를 가졌던 군대가 승리하지 않았으며 가장 지독한 병영군을 적에게 퍼뜨린 군대가 승리할 때가 많았다는 사실을 말이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적벽대전이라는 그 영화 보셨죠? 1, 2편으로 내서 나온 그 적벽대전.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에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삼국지를 많이 알고 많이 읽어본 사람들은 적벽대전이 조조가 패한 전장이 아니고 그리고 아주 조그맣게 일어난 전쟁을 갖다가 굉장히 부각을 시킨 거죠. 제갈공유라는 인물을 또 대단한 사람으로 치켜 세우기 위해서 그 적벽대전을 굉장히 부풀린 거예요. 거기서 어떤 내용이 나냐면 전염병이 돌죠. 전염병이 도는데 그 전염병이 도는 그 시체를 이용해서 조조가 몰래 강물로 오나라 군대편으로 떠내 보내놨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전염병이 그 창궐하게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그냥 소설적인 요소를 가미한 거고 별로 그건 사실이 아닌 걸로 나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런 내용이 들어간가 싶더니 이런 과거에 이제 있었던 병영균을 가지고 전쟁을 치른 전쟁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보고 제가 그게 생각이 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미국의 백인들은 호전적인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몰살시킬 목적으로 천연두 환자가 쓰던 담요를 선물하기도 했다. 무시무시한 일이죠. 제가 먹는 자영업을 카페도 해봤고 닭강정도 해봤는데 제가 먹는 쪽으로 자영업을 안 하는 이유가 가축화된 동물에서 전염병이 많이 퍼져요. 그러니까 소로 인해서 홍역, 결핵, 천연두가 퍼지고 돼지하고 오리 때문에 인플루엔자가 퍼지고 그 다음에 백일에는 돼지하고 개, 열대 말라리아 같은 거는 조류, 닭과 오리 같은 이런 데서 퍼지게 돼요. 닭들이 그 조류 인플루엔자나 이런 데 걸려버리잖아요. 그러면 닭들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극소수로 이제 공급량이 딸리게 되다 보면 이 닭을 갖다가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은 BHC라든가 네네치킨, 뭐 하리 이런데 큰데 납품하게 돼요. 그러면 그 큰데 그 가맹점들도 가맹점 중에 잘 되는 데를 먼저 그 닭을 주어요. 그러면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저기 밑에 하부적으로 하는 잘 안 되는 혼자 자기 브랜드를 하는 데는 닭을 공급을 받을 수가 없어요. 받더라 할지라도 높은 가격에 받게 되겠죠. 그러니까 병영균에 의해서, 전염병에 의해서 소나 돼지, 지금도 돼지가 그 중국 열사병이가 거기에 갈려 있어서 삼겹살 값이 올라갔잖아요. 그리고 소도 병들고 그러면, 그래서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자영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고기 장사나 이런 것들은 제가 별로 좋아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그래서 닭강정 해가지고 한번 뭐 돈은 벌어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다음에 대부분의 발명품은 호기심에 사로잡히거나 이것저것 주물럭거리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개발했고, 그들이 염두에 둔 제품에 대한 수요 따위는 처음서부터 있지 않았다. 일단 어떤 물건이 발명되면 그때부터 발명자는 그것의 용도를 찾아내야 한다. 승리자들은 도망칠 길이 없어진 패배자들을 살려두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한다. 우선 추장사회와 국가사회는 경제적 전문화가 이루어져 있으므로 성서시대에 그랬던 것처럼 노예로 쓸 수 있다. 그리고 식량 생산에 그들을 활용하고 자치적 자율성을 빼앗고 식량과 기타 복무를 바치게 하며 융합한다. 예전에 이제 전쟁은 보통 숫자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군사력이 많은 군대가 이기겠죠. 그건 이제 거의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노예들을 데려다가 이런 데 활용을 하는 거죠. 뭐 대규모 토목 사업에 하거나 농업 생산량을 위해서 농업소에 투입하거나 노예를 부리거나, 다 먹는 걸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선교사들 다음에는 교사와 의사, 관료, 군인들이 들어간다. 정부와 종교의 전파 과정은 평화적이든 아니면 힘에 의한 것이들 간에 지금까지 기록된 역사를 통틀어 그렇게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힘에 의한 경우는 대개 정부가 정복을 진행하고 종교가 그것을 정당화시켜 줄 때가 많았다. 유랑민이나 부족민들이 조직화된 정부와 종교를 물리치는 일도 가끔 없지는 않았지만 지난 3000년 동안의 추세는 유랑민과 부족민들의 패배였다. 가장 먼저 중앙집권적 정치체계를 달성하고 종교를 조직했던 사회의 후예들이 현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처럼 정부와 종교와 결합은 병영군, 문자, 기술과 함께 역사의 가장 광범위한 경향을 좌우하는 중요한 네 가지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던 것이다. 우리나라 조선시대를 생각을 해봐도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오죠. 그 다음에 군인이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 같은 이 우리나라를 지배할 때는 그냥 얘네들은 무대뽀로 그냥 군사력 가지고 침범을 했던 거고, 그러니까 정치와 종교를 분리할 수 없는 게 바로 이러한 연관성 때문에 그렇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좀 더 확고해지더라고요. 도둑정치가와 현명한 정치가의 차이, 이를테면 날강도에 가까운 폭군과 대중에게 은혜를 베푸는 성군의 차이는 정도의 차이다. 결국 생산자들로부터 걷어들인 곡물 중에서 얼마만큼의 비율로 엘리트 계급이 가져가는지, 그리고 그 곡물 중에서 얼마만큼의 공공용도에 사용되어 평민들에게 재분배되는지가 관건인 셈이다. 평민들은 어째서 자신들이 수고하여 얻은 노동력의 열매를 도둑정치가들에게 빼앗기면서 그냥 참고 있을까? 이 문제는 플라톤에서 마르크스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정치 이론가들이 제기해왔고, 현대에도 선거가 있을 때마다 유권자들이 새삼스럽게 제기하는 문제이기도 하다. 고금을 막론하고 도둑 정치가들은 다음 네 가지 해결책을 혼합하여 사용했다. 첫째, 대중을 무장해제하고 엘리트 계급을 무장시킨다. 둘째, 걷어들인 곡물을 대중이 좋아하는 일에 많이 사용하며 재분배함으로써 대중을 기쁘게 한다. 셋째, 무력을 독점하여 공공질서를 유지하고 폭력을 억제함으로써 대중의 행복을 도모한다. 넷째, 도둑 정치가가 대중의 지지를 얻는 마지막 방법은
도덕 정치를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나 종교를 구성하는 것이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불과 1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앞으로의 사대가 80대 20의 사회로 변모할 것이라고 그랬었어요. 저도 그런 내용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고, 그러니까 80%가 20%를 위해서 봉사하고 노예처럼 생산활동에 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전에는 한국 사회가 앞으로 10대 90의 사회가 될 것이다, 10%를 위해서 90%를 희생하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고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하기에, 저도 이제 유튜버니까 많은 내용들을 보고 책들을 많이 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5%를 위해서 95%가 희생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왜 그런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런 다음엔 애국심이나 종교가 광적으로 도취된 사람들이 무서운 적이 되는 까닭은 못된 적을 전멸시키기 위해서 아군의 일부가 죽어도 좋다는 모진 마음가짐 때문이다.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국가가 사회적 계약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았다. 그 사회 계약이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계산해보고 단순한 사회보다는 국가에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데까지 의견이 모아져 단순한 사회를 자발적으로 없애나갈 때 이루어지는 합리적 결론이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현실을 아무리 관찰하고 역사적 기록을 뒤져보아도 그처럼 냉철한 성견지명이 있는 고상한 분위기에서 국가가 형성되었던 예는 단 한 번도 찾아낼 수가 없었다. 작은 사회 단위들이 자발적으로 주권을 포기하고 더 큰 단위에 합병되는 일은 없다.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은 자기 이론을 정확하게 주장하고 이걸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언제 사회적 계약을 했습니까? 우리가 언제 민주사회에 살겠다, 아니면 어디에 살겠다고 계약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든 뭐 무력이든 유력이든, 아니 자기 세로 인해서 자기가 이제 우두머리가 되고 난서부터 체제를 자기가 만들어서 지배를 하는 거죠. 저희가 이런 사회에 살겠다 그래서 결정을 해본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죠. 다음 2편에 다시 한번 또 리뷰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궁금하신 분들은 이 총군세의 책을 빌려보든 사서 보든 한번 보시면서 제 얘기를 들으면 이 황병준이란 사람은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고 사고방식이 이런 쪽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